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정부 여당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고 야당은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고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는 호칭도 달라서 저부터도 무슨 물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그 물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머리 맞대고 힘을 모아서 함께 조사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공방을 위한 공방만 이어지는 것 같아서 국민들은 이미 물먹는 기분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봅니다. 어제 프랑스 파리로 떠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죠. 바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 부부가 발벗고 지금 뛰고 있어요. 관련해서 일단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is ready.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이곳 파리에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가 진행됩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고 있습니다.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뭐 파리 가보셨어요? 서울에서? 네, 인천에서? 가보긴 가봤습니다. 몇 시간 걸려요? 장시간 비행이잖아요. 한 11시간? 와 좋겠다. 가보셨어요? 진짜. 가보긴 가봤습니다. 근데 아마 윤 대통령 부부는 그보다는 편하게 가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 일정을 두고 보면 상당히 빡빡한 일정을 그렇죠. 소화하고 그런 있습니다. 면이 있어요, 진짜. 윤 대통령 부부가 어제 오전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파리로 출발해서 네. 현지 시간 오후 5시경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 그로부터 불과 2시간 후 7시경에 파리의 한 호텔에서 프랑스 동포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 간담회에는 한국계 펠레랭 전 문화부 장관, 백건우 피아니스트 등 160명의 동포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화두는 2030 부산 엑스포였습니다. 윤 대통령 오는 11월에 이곳 파리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 현재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고 있는데 이곳 프랑스 파리의 동포들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순방 일정이요. 4박 6일입니다. 4박 6일이라는 얘기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박 6일인 만큼 그리고 프랑스 찍고 베트남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방 일정이 막 느슨한 일정은 아니에요. 물론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럴 거예요. 시청자분들. 아니 그럼 대통령이 순방 나게 놀러 가는 거냐? 당연히 놀러 가는 거 아니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특히 오늘 밤에 있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영어 프레젠테이션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프랑스 가서 쉬지도 않고 한 2시간 여독도 안 풀리는데 우리 동포들을 만나서 정말 호소를 같이 힘을 모으자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앞서 영상 보니까 뭔가 우리 귀에 익숙한 막 노래 음악들이 막 나와요. 부산 갈매기. 맞아요. 아하. 뭐 빼놓을 수 없죠. 부산 하면은. 지난 6월 5일에 우리 해외 동포 재외 동포청이 설립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설립 이후에 첫 번째 동포 간담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께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나라가 이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달라라는 호소의 뜻으로도 아마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네. 방금 전에 그 공연단은요, 합창단의 이름이 한국의 마음이라는 합창단이에요. 와, 이름 그래요? 좋죠?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프랑스 입양인 단체가 중심이 됐는데 프랑스에 입양된 분들
혹은 거기서 새로운 가족이 된 프랑스인들, 그러니까 인연이 된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합창단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아서 돌아와요 부산항, 부산 갈매기, 그리고 아리랑을 부산 버전으로 개사를 해가지고 메들리로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BIE죠.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이 모두 179개 나라인데 네. 이 나라가 어느 나라건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일국 일표입니다.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큰 비밀- 나라 두 표, 세 표 아니고요? 아닙니다. 일국 일표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전부 뜻을 모아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월드컵이나 혹은 올림픽보다 더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역시도 이렇게 어려운 유치에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외교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 지구촌의 3대 이벤트가 올림픽, 월드컵, 이 박람회, 국제 박람회거든요. 그런다면서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박람회까지 열게 된다면 전 세계에 이렇게 세 가지 다 한 나라는 기존에 6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7번째 나라가 되는 어머,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그런 여러 면에서도 G7에 정말 와, 명실상부하게 그러네요. 올라갈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유치하고 싶은 거죠. 야,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 특히 프랑스 일정은 그런 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각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담 아나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또 그리고 많은 동포들도 우리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닌 이 소품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어. 이게 뭐예요? 저희가 어제도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에 올라갈 때 찍힌 모습을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아하. 김건희 여사의 가방에 달린 고리에 써 있는 그 문구입니다. 부산 is ready라는 고리의 이제 문구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 고리를 부산은 준비됐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부산에서 국제 박람회 유치하는 거 준비됐다라는 건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네. 저게 부산을 상징하는 바다의 파도입니다. 와. 그 파도 그림과 함께 부산 is ready라고 써 있는 저 고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 부산 is ready라는 저 문구는요. 네. 앞서 저희가 본 영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딱 부산 is ready 하는 장면이 아까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청와대에서 환영 만찬할 때 환영사의 마무리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 아주 중요한 문구고요. 네. 그런데 저 고리에 뒷부분엔 또 다른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뭐라고요? 바로 힙 코리아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네, 이 말과 함께요. 한옥 처마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네요. 아하. 아니 부산 이스 레디는 하재근 평론가님 조금 전에 이담 아나운서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 부산은 준비돼 있다. 그런데 힙 코리아는 뭐예요? 힙 코리아 무슨 말일까요? 요즘에 젊은 세대는 아마 부산 이스 레디 저 표현보다 힙코리아라는 표현이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 유행하는 표현이거든요. 뭔가 최신 유행의 멋진, 개성 있는, 핫한 그런 의미를 담을 때 힙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 보통 힙하다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힙하다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을지로도 힙지로 여기 네. 힙지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을지로가 아. 요즘에 핫플레이스로 뜨니까 네. 힙지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하. 힙이라는 단어의 그러한 의미가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60년대 히피 있었잖아요. 네네네. 청년 문화 아하. 중에. 그 히피도 힙이란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설도 있는데 아하. 어쨌든 힙이란 단어가 그런 식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번에 힙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은 핫플레이스다, 아하. 핫한 나라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과 이담 아나운서 얘기 들어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저 김건희 여사가 지닌 가방에 달린 저 열쇠고리가 단순한 그냥 열쇠고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순방 중에도 현지에서 홍보전에 활용이 된다는 거죠. 아하. 이 키링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극적으로 기획을 했고 이 그래요? 홍보전 전체를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또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뜻으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직접 이 키링을 많이 마련을 해서 이제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이제 홍보할 때 이걸 이제 많이 전달을 아마 할 모양입니다. 남는 거 없을까요? 오늘 돌아올 때 남는 거 좀 있으면 좀 어떻게 좀 네. 저도 하나 갖고 싶네요. 네. 그 지난 13일에 광주 비엔날레, 14일에 서울 국제도서전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을 때에도 지금 들고 있는 가방과 같은 가방인데 같은 브랜드 가방인데 지금 빨간색 가방에도 같은 키링을 미리 이제 선을 보였었던 거죠. 저기 힙코리아 써 있네요. 아. 그렇죠. 요번에 그 비행기 트래비를 올라갈 때는 블루 계통의 가방에다가 역시 같은 키링을 달아서 이제 홍보전에 적극 활용이 될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도 저렇게 보세요. 이 여길 저 열쇠고리를 달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이게 부산 이스 레디 힙코리아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들고만 있어도 굉장히 전 세계에 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할 준비가 돼 있고 부산을 포함한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을 정도로 힙한 나라다는 걸 지금 막 어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작 진짜 중요한 일정이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그 숙소 1층에 홀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리허설하고 현장에서 우리 그 수행원들이 다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주면 그걸 조금 반영을 해서 2차 리허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리허설하는 장소도 행사장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리허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영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3D 기술도 좀 구현해보고 뮤직비디오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강점 있는 뮤직비디오 좀 패턴도 이용해서 다양하게 30분 내내 눈길을 뗄 수 없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을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30분 남짓이에요. 정말 세계인의 눈길을 매료시켜야 되는데 지금 앞서 준비 과정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 10시를 말하는 거예요? 프랑스 10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일까요 지금? 프랑스 현지 시간이죠. 아침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리허설을 2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같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해보는 거죠. 리허설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하는데 모든 수행원들이 이렇게 좀 배석을 해가지고 이 피드백을 서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칠 점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다는 건데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3시에 이제 본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가 되겠습니다. 야 그래요? 아우, 와. 떨립니다 벌써부터. 벌써 이제 한 5시간 20분 남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아이고. 이 BI 국제 박람회기구 총회 요번에 열리고는 요 다음에 이제 11월에 발표 날때가 그 다음 총회예요. 그러니까 요번이 아주 정말 최대 분수령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그리고 이탈리아 순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래요. 똑같이 30분씩 요 주어집니다. 3파전이죠 지금. 사실상 3파전이죠.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도 있는지 뭐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총 4명이 연사로 나오는데 처음에 누가 나오는 거 아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싸이가 등장을 하게 어머 됩니다. 와. 그 강남 스타일이 벌써 10년 됐다 그래요. 그런다면서요, 네. 전 세계 강남 스타일의 물결을 일으켰던 싸이가 이제 호령을 처음에 딱 하고 나면은 네. 그다음에 우리 IT 정보기술 전문가가 나서고요. 그다음에는 건축 조경 전문가가 나서고 최후에 이제 윤 대통령이 두둥 하면서 이제 나타나서 영어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네. 우리 강점이 뭡니까? 지금 뭐 OTT 서비스를 통해서도 뭐 영상 또 뭐 뮤직비디오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영상, 3D 기술까지 접목을 해서 뮤직비디오 패턴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30분 동안 한순간도 눈을 못 떼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네. 벌써부터 기대가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면요. 화면 오른쪽 위를 잘 봐주세요. 바로 2030 부산 엑스포 로고와 함께 이 세계 박람회 유치를 MBN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뛴다는 그 로고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요. MBN이 부산시와 업무 협약, 세계 박람회 유치 업무 지원 협약을 맺었어요. 그 말은 뭐냐? MBN이 이 세계 박람회 유치 공식 미디어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정말 MBN도요.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는데요. 정말로 오늘 밤에 저희가 생중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온 염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인을 매료시킬 179개 회원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인을 매료시킬 프레젠테이션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를
진심을 모아서 MBN과 함께 생중계로 함께 해주시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지난 16일부터요. 사흘 동안, 오늘이 이제 20일이잖아요. 사흘 동안 뭐가 있었냐? 북한에서는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게 열렸대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 뭐 회의 이름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때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장난이 아니었대요. 어땠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엄중한 결함은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위성 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으며 해당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자, 저 아나운서 목소리는 뭐 리춘인가요? 뭐 우리가 익히 들었던 목소리라서 근데 지금 저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는데 톤에서 저 아나운서 목소리 톤에서 느껴지는 게 회의 분위기가 험악했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왜 그랬냐면은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잔해를 우리가 수거를 수거했죠. 했잖아요. 분석 지금 들어갔죠 지금. 한미가 연합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뼈아픈 실패가 아닐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를 한 것을 보면은 평양 당 중앙위 본부에서 이 회의가 열렸어요. 네. 중앙위 전원회의 사진을 다수 공개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종일관 얼굴을 이렇게 책상 위로 떨구면서 아래쪽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저런 바로 모습이. 저런 모습이죠. 계속 네. 시종일관 저렇게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연설을 했는데 혹시 방송에 안 내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연설을 했는데 안 내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설을 안 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아하. 통일부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은 김정은이 연설을 안 한 경우가 당 대회하고 전원회의가 겹쳤을 때 이럴 때는 중요한 큰 행사가 겹쳤으니까 안 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연설을 안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안 좋은가를 우리가 저 눈매 짐작할 보세요. 수 있는 거죠. 얼굴도 굉장히 붉어져 있는 상기돼 모습, 있어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회사에서 뭘 발표를 해. 근데 회사의 오너가 또 총책임자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서류만 넘긴다거나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뭐 즐겁게 하겠어요? 침이 꼴딱꼴딱 침 넘어가는 소리 이렇게 들 정도로 쫙 할 거 아닙니까? 정말 회의 분위기가 험악했다. 진짜 바늘 떨어진 소리 들릴 정도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관련해서 우리 통일부 정례 브리핑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회와 겹쳐서 했던 전원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성 발사가 실패했고 경제 성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내세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직접 나서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통일부 브리핑 내용을 봐도 북한이 이 전원회의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 내세울 성과가 북한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저 전원회의에서 또 이 눈길을 끈 게 김정은 위원장 뭐 얼굴 쪽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네, 조선중앙통신이요. 지난 19일에 이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했으니까 얼마나 선별을 했겠어요. 잘 나온 그쵸. 걸로요. 근데 잘 보시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고 눈도 약간 부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크서클도 있고 뾰루지가 특히 약 한 지름이 1cm 정도 되는 크기의 뾰루지가 하나 왼쪽 볼에 났다고 아니 합니다. 뽀샵 안 했어요? 그런 건 안 했나 봅니다. 어허. 사실 그대로 보여줬는데 아마도 이걸 보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수면도 부족한 게 아니냐 또 과도한 음주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한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가요. 네. 이제 39세 정도의 남성에게 생기는 이 뾰루지는 보통 여드름이 많이 났던 사람들이 덧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뭐 예전에는 여드름이 안 났던 것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보아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마 호르몬 불균형이 온 것 같다. 그리고 다크서클 관련해서는요. 피로나 수면 부족으로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좀 저하돼서 혈관이 확장되거나 간 기능이 저하돼서 안색이 나빠질 때도 저렇게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와, 저 뾰루지 진짜 크네요. 진짜 커요. 1cm 정도라는데 화면 사진으로 보니까 더 도드라져 보여요. 사실 이 방송을 하는 저희 앵커들도 요만한 뾰루지 있으면요. 그거 가리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화면에서는 정말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진 조선중앙통신이 어떤 데입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최고 존엄이라 칭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요만한 흠결도 가리려는 게 상식일 텐데 저걸 그대로 여과 없이 보냈다? 글쎄요, 가렸는데 저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게 그대로 드러났어요, 뾰루지가.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의료 전문가 분석으로는 하여튼 쉽게 말하면 건강이 지금 안 좋다는 건데 특히 수면장애 같은 건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31일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근거로 북한 당국이 지난 4월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최신 의료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 인공지능 분석 결과 최근 140kg대 중반으로 2012년 집권 당시보다 무려 50kg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국정원은 북한이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여오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해 불면증이 더 심화되는 등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 특히 김 위원장이 공갱부 시에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보이는 등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는데 특히나 작년 말부터는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상처가 이후로도 계속 목격된다고 합니다. 이 상처는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야, 지금 보세요. 보면은요, 오른쪽 왼쪽 보세요. 왼쪽은 일단 앞서 뾰루지 사진 보여드리는 거고 오른쪽은 보세요. 뭔가 피부염, 뭔가 긁어서 덧난 것 같은, 막 가려워서 긁어서 덧난 것 같은 그런 게 정말 예리하죠. 언론들이 저걸 어쨌든 잡아냈어요. 지금 알레르기,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염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앞서 보세요. 사진, 집권 초기와 지금의 그 모습, 얼굴 비교하는 사진을 좀 보죠. 진짜로 체중의 변화가 느껴져요. 보세요. 왼쪽 사진 보세요. 집권 초기예요. 좀 앳된 느낌도 있을 정도잖아요. 집권 초기,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집권 초기와 지금의 모습 비교 보면 특히 목 부위, 뭐 체중도 이 체구도 많이 변했습니다만 특히 목 부위의 살 보세요. 상당히 지금 많이 붙었다, 살이 많이 붙었다, 불었다. 지금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안 좋은 것은 뭔가 확실해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우리 국정원뿐 아니라 해외 이 정보기관들도 막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 말고 또 주목받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양나래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그 현송월 당 부부장이 방청석에 자리한 것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눈길을 끈 인물은 여기 있네요. 따로 부산 있었습니다. 아하.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요, 19일 당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김영철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영철 사진을 게재하면서요, 통일전선부 고문 직함도 명시했습니다. 김영철은 2021년에 당 대회에서 대남 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전선 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난해 6월에는요, 전원회의에서 통전부장 자리를 후배 리선권에게 넘겨줬고 3개월 뒤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회에서도 해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임된 이후에요, 9개월 만에 복귀한 것입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는 전문가들이 분석하겠지만요. 김영철은 우리한테는 안 좋은 안하 무인격 태도를 보이는 인물로 기억되죠. 지난 정부 때 우리 기업인들 같이 쭉 만난 그 식사 테이블 자리에서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 어디서
당신은 그런 목구멍으로 내면 너무 잘 넘어갔어요? 어디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그런 얘기를 망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복귀했으니까 또 어떤 또 행동을 할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참 예전에는 뭐 이웃 사촌이다 이런 말 했는데요. 와 세상에 요즘은 가장 무서운 게 세상에 이웃이 돼버렸어요. 양나래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싶은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어머.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만에 진화가 됐어요. 네. 사고 현장에서는 70대의 그 여성 노인께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순 화재로 인한 사망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 현장에서 흉기와 함께 누군가에게 찔린 흔적이 발생됐습니다. 단순 화재 사건이 아니고 살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기 전에 살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인 탐문을 통해서 윗집에 사는 30대 남성이 용의자로 특정됐습니다. 허허 세상에 이게 알고 봤더니 단순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용의자 바로 검거가 됐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은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도 버리고 도주를 시작하고 현금도 사용을 합니다. 현금으로 일회용 승차권을 사서 지하철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모자를 눌러 쓴 이 남성의 모습이 지하철역 CCTV에 포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범행 나흘 만에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행동 양태를 보세요. 휴대전화를 버렸죠.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요즘 누가 지하철 이런 거 대중교통 할 때 거의 누가 현금 씁니까? 다 교통카드 쓰는데 현금으로 일회용 승차권 구입 후 지하철로 이동해요. 뭔가 이것도 캥기는 구석, 구린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검거가 됐어요. 그런데 잡고 봤는데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현재 평론가님. 그러니까 평상시에 층간 누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좀 갈등이 있었는데 아마 이날도 다툼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살해를 하고 세상에. 불을 지르고 이러고 이제 본인은 도주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인면수심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영장 심사를 받았는 모양이에요. 아하. 그리고 나서 나오니까 이제 취재진들이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는 거 아니? 자이든 타이든 사고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빨리 수습을 못해서 죄송하다. 사고로 일어났다고 얘기를 아마 한 모양입니다. 불을 그럼 왜 질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남성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요. 너무 기가 찬 게요.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도 아니죠.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층간 누수가 원인이었다 치면 자, 해당 주택 건물에서 이 남자가 3층에 있었고 그 숨진 피해 여성 2층에 있었어. 그러면 층간 누수라면 누가 일단 원인 제공이 있어요. 3층에 뭔가 물이 흘러내렸겠죠. 그럼 다툼이 있을 수 있죠. 항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세상에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자이든 타이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빨리 수습 못해 죄송하다. 이건 대체 무슨 얘기를 저 인간은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타이라는 의미는 상대방이 다툼을 유발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사고로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의 항변으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갈등을 빚다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계획적 살인이 상당히 의심되는 데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고 잔혹한 범행 수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불을 저지르게 되면 다른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른 세대에는 사람이 살고 있죠. 현주 건조물 방화죄도 추가로 적용될 만한 사안이라 중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란 표현도 아까워요. 저 악마가요. 한 행동 죄질이 너무 나빠요. 사람을 죽여놓고 그 건물에 증거를 없애려 불을 질러요. 저 악마 같은 인간 어떻게 됐습니까? 영장심사에서 이담 아나운서. 네, 어제 오전에 이 남성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방금 박성배 변호사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살인과 또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정말로 따끔한 법이 살아있다면요. 정말로 저 따끔한 형벌을 저 악마에게 내려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찰로 통칭합니다만 경찰도 좀 더 세분화하면 육상경찰이 있고요. 바다에는 든든한 이분들이 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강원 동해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네. 영상 보시면요. 정말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톤급 작은 어선이 파도를 넘으면서 빠르게 달리고 있죠. 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안에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 자율주행 아니고요. 나 홀로 배가 그냥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저게? 그러니까 해경 구조함이요. 그래서 이 질주 중인 어선을 멈추려고 접근을 합니다. 어머.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또 이제 잘못하면 전복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조심하고 있는데요. 네. 배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한 해경대원이 기회를 엿보는 듯 하다가요. 어머. 달리는 배 위로 저렇게 뛰어내립니다. 어머. 바닥이 미끄러워서 살짝 넘어지긴 했는데요. 네. 바로 엔진을 정지하고요. 임무를 마쳤다고 손짓을 합니다. 와, 진짜 보는 내내 일단 저 배를 빨리 멈춰 세우긴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만 했는데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액션 영화처럼 뛰어내렸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를 멈추지 않으면은 계속 먼 바다로 가다가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최대한 빨리 뛰어내려서 멈춰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박! 진짜요. 저는 액션 영화인 것처럼 그것도 대단한 것처럼 놀랐지만요. 김현주 평론가님, 요즘 경찰분들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좀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 잘생겼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김명준 앵커도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일단에 맛있는 거 꼭 사드릴게요. 네. 네. 근데 이 사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 당연한 대답. 너무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네. 이 어제 그러니까 새벽이죠. 오전 4시 20분경에 강릉시 사천명 앞바다에서 어선 두 척이 이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하. 근데 승조원이 없이 선장분이 그냥 저렇게 자그마한 규모의 배니까 아마 각자 선장만 타고 있던 배 두 척이 충돌을 하니까 한 척에서 선장님이 튕겨져 나가서 바다에 아이고. 빠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배에 타고 계시던 선장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사람이 빠졌으니까 사람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사람만 구해가지고 항구로 돌아가니까 저 배는 그냥 자기 혼자 간 거예요. 어머. 계속해서. 그러니까 선장도 없이 사람도 없이 50분 동안 20km 가까이를 질주를 했다고 합니다. 20km. 육지에서 20km도 꽤 먼 거리인데 바다에서 배가 20km면 진짜 먼 거리 간 거잖아요. 혼자 저 배 혼자.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저 배가 아무런 이 승선원도 없이 혼자 막 망망대해를 질주하고 있다는 걸 해양 경찰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충돌 사고 30분 뒤인 오전 4시 51분경에 해경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 내용이 다소 황당했죠. 어선이 선장도 없이 홀로 질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육상 순찰팀 외에도 연안 구조정과 경비 함정을 급파했고 20분간 수색 작업 끝에 결국 시속 30km의 상당히 빠른 속도로 50분간 홀로 달려가고 있는 어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 즉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달리는 어선에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뛰어내려서 아유. 엔진 정지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 동해해양경찰서의 임성규 순경님을 비롯한 동료 이 선후배 경찰분들 정말 큰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걸 잡지 못하고 혹시라도 놓치고 저 배를 찾지 못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저 배가 큰 배랑 충돌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이 크기의 배랑 충돌했다면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잖아요.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고 없도록 바다에서도 안전수칙은 잘 지켜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꼭 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요한 새벽에 주택가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17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새벽 5시 9분경에 경기도 완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외국인이 싸우는 것 같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모로코 국적의 어떤 남성이 네. 한 손에는 흉기, 한 손에는 양주병을 들고 아이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허. 그래서 경찰이 투항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모습인가 봐요. 네, 어머. 저 남성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네. 상황이 위급해졌고 어허. 그래서 현장 출동한 경찰들이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어머. 그래서 경찰 6명이 추가 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장에 일단 도착한 경찰이 추가로 지원을 요청할 정도면 당시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던 거 봐요. 이담 아나운서. 네, 그리고 저 외국인 남성의 오른손에 흉기가 있었다고 아하, 했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럴 때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검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들이 작전을 짜서 행동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요, 흉기를 든 외국인 남성과 마주한 상태로 시선을 끄는 동안 아이고. 2명의 경찰이 뒤에서 접근을 합니다. 어허. 자, 그중에 남자 경찰관이요, 1.5m짜리 장봉으로요, 외국인의 이 오른손을 내리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요, 여자 경찰이 바로 등부에 테이저건을 저렇게 발사를 했습니다. 와. 테이저건이 정말 명중을 했고요, 이 쓰러진 외국인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은 이제 또 경찰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저 상황은 글쎄요. 혹시 이제 저런 난동을 제압하는 매뉴얼 같은 게 혹시 마련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존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아하. 숙달된 근무 요령은 존재합니다. 이 상황은 사실 경찰서 인력이 파견돼서 네고시에이션처럼 이 난동을 부리는 남성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사안 내용으로 비춰볼 때 현장에서의 신속한 검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죠. 이 경우에는 통상 출동하는 파출소 2명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인근 파출소 경력까지 추가 지원을 요청해 총 8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급파된 것입니다. 네. 6명의 경찰은 이 남성의 전면에서 시선을 끌고 2명의 경찰이 그 뒤로 몰래 접근해 가는데 최민우 순경과 고아라 경장이었습니다. 네. 최민우 순경 장봉으로 오른손을 내리쳐서 흉기를 떨어뜨렸고 그 직후 고아라 경장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명중시켰습니다. 곧바로 아하.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지죠. 이 검거 작전이 빛난 이유는 무엇보다 네. 검거 과정에서 아무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하. 신속한 판단, 뭔가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저 난동 부리는 외국인을 제압한 것 같은데 당시에 영상 보셨잖아요. 당시에 테이저건으로 저 남성을 제압한 고아라 경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일단 좀 많이 취해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이렇게 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소란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경찰관을 위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위험 물리력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테이저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민우 순경이 장봉을 사용했을 때는 그 대상자가 담배를 피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조금 방심한 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검거에 성공하고 제압에 성공하니까 이렇게 약간 이제 긴장도 지금은 이제 풀리고 해서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겠지만 상당히 저 제압을 하는 순간에는 많은 긴장감도 흘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무사히 다른 피해 없이 재빨리 검거됐어요. 양나래 변호사님, 일단은 다행이에요. 다른 주변 분들 안 다친 게 주민분들. 근데 왜 저 외국인은 새벽부터 난동 부린 거예요? 네. 왜 새벽에 상체를 탈의한 상태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외국인은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모로코에 있는 형이 사망해서 강제 출국 당하고 싶은 마음에 이웃 주민들한테 지금 나 난동 부릴 테니까 경찰에 신고해달라 하고서
그런 소란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네. 동기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소란 절대 피워서는 안 되겠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근데 저 남성이 말하는 게 글쎄 오늘 좀 귀를 의심하는 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막 핑계 갖고 이상한 말들 같은데 실제 저게 사실이라면 더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법무부 산하 어떤 관련 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신고 또 가까운 경찰서 가면 신고하면 되잖아요. 왜 저런 난동을 부려요? 사실 해명 자체가 살이 합당하진 않은데 그 해명 내용을 뜯어보면 나는 사실 범행을 저지를 목적 자체가 없었다. 단순 난동일 뿐이었을 뿐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 의미가 이 정도 사안이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발언의 진위는 강제 출국은 감수하겠으나 대한민국에서의 형벌은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참나 진짜 저런 무모한 행동 대한민국은요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 정말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안산 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입니다. 이분들 저희가 칭찬 안 해드릴 수 없어요. 최민우 순경 그리고 고아라 경장 앞서 이제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고아라 경장이고 장봉으로 흉기를 떨어뜨린 최민우 순경 그리고 정말로 두 분 잘 하셨어요. 진짜 안전한 검거 작전 경기 남부청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랍니다. 물론 또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경찰이 당연한 일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 순간 일촉즉발 순간에 경찰분들의 안전도 위태로울 수 있던 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다 안전하게 제압했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가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뭐 이렇게 등산 가시는 경우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13일 오전 11시에 경남 남해에서 어느 아버지가 아들인 30대 아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네. 그 남해 금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 보리암 등산로 입구에 30대 아들을 내려주고 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등산하러 올라간 거죠. 그러겠죠. 그런데 밤 8시 27분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30대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 진작 산에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가족들이 놀래서 실종 신고를 했던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도 보통 산은 일반 이 평평한 땅보다 해가 빨리 지니까 이 하산하는 시간도 이 해가 떠 있을 때 빨리 내려오는 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밤 8시 27분에도 안 내려온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길을 잃은 건 아닌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걱정이 됐을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요 경찰에 연락을 했고 경찰은 소방과 또 국립공원 관계자들의 지원을 요청해서요 무려 220명의 인력이 나섰습니다. 세상에. 금산은 뭐 높거나 굉장히 험한 산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 30대 남성 얼른 찾아야겠죠. 네. 그래서 금산 전체 CCTV를 분석했고요. 위치 추적을 위해서 이 남성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 추적도 하고 네. 현장 수색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사실은 휴대전화 이 위치 추적으로 이제 기지국 통해서 위치 반경 정도를 알지만 뭐 영화처럼 정밀하게 딱 그 지점에 있다고 특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력의 사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 220명이 동원된 거예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밤 늦은 시간인데 찾았습니까? 어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30대 남성과 관련된 단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어머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다가 실종된 지 나흘 만인 지난 17일 금산 매표소 인근에서 30대 남성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이에 따라 경찰, 소방, 국립공원 관계자들 그 일대를 정밀 수색했는데 결국 다음 날인 지난 18일 오후 2시 40분경 30대 남성 실종 5일 만에 산속에서
탈진 상태로 드디어 발견됐습니다. 와, 다행, 진짜 완전 다행. 와, 대박 사건. 네, 찾았어요. 네. 이 30대 남성이 발견된 곳 아버지의 차에서 내린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으로 등산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 이 30대 남성은 다리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고 와. 발견 직후에 비상용 보온포에 덮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저분인가 봐요. 세상에. 그런데 산에 고립된 지 닷새 만에 총 시간 닷새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행이긴 한데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그 숲속에서 발견됐거든요. 그 등산로 외에 이제 그 아마 계곡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온 것 같거든요. 저희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내려왔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되게 양호했고요. 과자 같은 걸 엄청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먹고 견디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물 같은 거는 계곡물 같은 거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세상에. 지금 듣는 저희가 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데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여러 가지 견딜 수 있었던 요인도 있었지만 제일 큰 요인은 뭐였을까요?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던 네네. 거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물 마시는 그 장소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허. 계곡물. 계곡물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오호.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5일 내내 같이 찾았대요. 실종 신고한 이후에 세상에. 계속해서 찾았는데 발견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디선가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네. 어머 괜찮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건강에 이상이 없고 세상에.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해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소방관에 따르면은 함께 어제 인사도 하러 오셨대요. 그래요? 뭐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이렇게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부모님하고 그 아드님하고 함께 와서 인사도 건넸다고 합니다. 세상에. 또 이 정말로 닷새 동안 찾아 헤맨 거잖아요. 저 남성분을요. 경남 남해소방서입니다. 정효준 소방장님 비롯한 우리 소방대원분들 또 경찰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 남성분은요. 다시 태어난 느낌으로 앞으로의 또 인생 또 힘차고 멋지게 열심히 또 사시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좀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얘기는 우리 이담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뭐 화재는 위험하지만요. 그렇죠. 특히 터널에서 불이 나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요?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서요. 차주도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누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소방차 한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건데요. 바퀴를 비켜주는 네, 차들이네. 차들이 다 비켜주고요. 네. 저 앞에는 차들이 좀 멈춰서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이미 누군가가 불을 끄고 있습니다. 물이 좀 흥건해 보이죠? 저 네. 사람 대체 누굴까요? 소방차는 이제 도착했는데 말이죠. 어허. 자, 몇 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요. 네. 이 터널 안에 있는 소화전에서 호스를 꺼내 들고 주저없이 불이 난 차량에 물을 뿌립니다. 어머. 자, 그리고는 그대로 서서요 2분 가까이 물을 뿌렸고요. 결국 차량 안에 있는 그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아니 저분은 일단 감사하긴 하고 대단하긴 한데요. 아이고 또 앉아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또 앉아서 끄고 계시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저분은 저 터널을 설계하신 분일까요? 어떻게 저희가 소화전 있는 거 알았을까요? 터널에 소화전이 있는데 그 순간에 소화전을 발견해서 진화 작업을 하는 것 쉽지가 않죠. 아하.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경 경기 의왕시 청계 3터널 내부를 지나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차주가 다급하게 119에 신고 전화를 해서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고 전달하는데 터널 안이다 보니 상당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진화를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곳을 마침 지나가던 20대 남성 차에서 쓱 내리더니만 옥내 소화전에서 소방 호스를 꺼내서 진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머. 그 와중에 불길 속에서 폭발음이 들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어머. 않습니다.
결국 주불이 3분 만에 꺼졌고 아하. 이후 출동한 소방차 10대와 소방대원 31명 진화 작업을 이어가 오후 7시 10분경 완진됐고 아하. 인명 피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방차 도착하기도 전에 주불, 그러니까 거의 그 최초에 발화된 불 같은 거 거의 모든 거 껐어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주변 분들 도움이 아주 컸어요. 왜냐하면 와 영상을 이렇게 쑥 움직이는데 다 찍어줬어요. 소화전에서 이 소방호스 빼내는 것까지 딱 봐도 저분이 누굴지 궁금한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좀 뿌연 뭐 연기 같은 게 이제 조금 있더라고요. 옆에 동승자가 먼저 저기 불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네트 쪽은 다 불이 이미 다 붙은 상태였고요. 차들은 그냥 옆으로 계속 지나다녔고요. 차주분만 나와서 신고 전화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직업이 소방관이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지 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야, 아주 이거 기분 좋은 예감이었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분이었습니다. 김현준 평론가님. 네,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 이분이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귀가를 하는 길에 저 불을 발견해서 저렇게 불을 끄게 된 거예요. 사건이네요. 이분이 남양주 소방서 5남 119 안전센터 소속의 박호정 소방사입니다. 이분이 해외여행을 가셨다가 인천공항에 차를 세워놓고 네. 가셨다가 돌아와서 자기 차 운전해가지고 집으로 가던 길에 와. 터널 안에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뿌연 연기가 보이더니 불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터널 안 화재는 정말 이게 번지게 될 경우 엄청난 그렇죠.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유독가스도 문제고요. 네, 몸이 먼저 반응을 했답니다. 아하. 그래서 저렇게 이제 무사히 진압을 했는데 네.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소감을 밝혔다고 하네요. 진짜로 우리 소방관 분들은요, 자신이 사실 저때 근무가 아닌데도 정말 본연의 정신 그런 걸 투철하게 발휘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소방관 분들 정말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며칠 전에 그 찰스 3세 영국 국왕 뭐 생일 기념 파티 뭐 어쩐다 준비한다 어쨌다 뭐 쓰러지고 막 그랬잖아. 근위병들이 그런 난리를 피웠는데 그때 이제 진짜로 이제 기념 행사에서 주인공보다 더 눈길을 끈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영국 국왕의 공식 생일 행사기 때문에 주인공은 국왕이어야 하는데요. 귀여운 신 스틸러가 등장해서 화제였다고 합니다. 아하.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생일을 기념한 행사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말을 탄 찰스 3세와 윌리엄 왕세자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뒤에서 마차 타고 가면서 이 코를 막고 있죠. 말똥 냄새 때문입니다. 그래요?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저 귀여운 소년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왕세자빈의 막내 아들 루이 왕자입니다. 루이 왕자는요. 저 버킹엄궁 발코니에 서서는 주먹 쥐고 지금 양팔을 들고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고요. 네, 행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는요. 경례를 합니다. 의젓하면서도 그제 천진난만한 매력을 마구 뽐냈다고 하네요. 이야, 어쨌든 진짜 딱 그 나이 때 행동을 해요. 진짜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우니까 정말 웃음이 절로 나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때문인지 해외 언론들, 영국 언론을 포함해서 그 보도들을 일제히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영국 BBC의 경우에는 루이 왕자가 군중들을 즐겁게 해주었다라는 평가를 했고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 언론은 루이 왕자가 이번 행사에서 가장 웃긴 왕실 구성원이었다. 아하. 적어도 익살스러움에 있어서는 루이 왕자가 왕. 이렇게 왕입니다요. 네. 그렇게 기사를 냈다고 하네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시청자분들이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어디 갔냐고 왜 질문 안 드리냐고 해서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께 빨리 깊이 질문 드려야겠어요. 근데 저 루이 왕자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예전에도 뭐 포착된 적 있다고 막 그래요. 네, 지난 5월 달에 그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 대관식 때 루이 왕자의 모습도 화제가 됐었는데 그 대관식이라는 게 영국에서 왕이 지금 그 정식으로 취임을 하는 거니까 아하. 굉장히 엄중한 행사인데 그래요. 거기서 루이 왕자가 하품을 한 거예요. 아하. 다른 네. 왕족들이 다 이렇게 예의를 잘 지키는데 그래요. 천진난만한 모습이 천진난만합니다. 세간의 관심을 네. 받았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